President Putin wants peace and President Zelensky wants peace. 자, 3년 가까이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류현수 교수님, 오늘 밤 8시, 그러니까 잠시 뒤에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러면 기존에 일단 어떤 좀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역시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일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쪽 그 20%에 해당하는 땅이 러시아에게 점령당해 있는데요. 이 그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푸틴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을 러시아 영토로 그 선언하고 예. 국적까지 바꿨거든요. 절대로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영토를 잃은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려받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겠죠. 반면에 요 나토 가입 문제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는데, 예. 이것을 반드시 쟁취해내야 될 쟁점이겠죠. 반면에 젤렌스키는 침략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 종전을 하더라도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때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다. 네. 이 쟁점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이 이 그 협상의 예. 양대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조한문 박사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좀 푸틴한테 유리한 판을 좀 짜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기존 종전 요구를 좀 그대로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 푸틴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걸 들어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80여만 명 내외의 손실이 있는데 네. 아무런 선거도 없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건 푸틴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이기느냐가 안 중요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전쟁을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푸틴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냉혹한 국제 정치의 그 현실이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종전이 아니고 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나토 가입은 상당 기간 동안 유보하고, 그다음에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면적 우크라이나 영토에 아마 일부는 돌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나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이 남부 벨트 이 전체는 아마 거의 대부분을 장악할 거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와 네. 남부 영토의 일정 부분의 교환, 그다음에 나토 가입 유보, 요 정도가 아마 이제 가장 빠른 휴전안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누가 이기는 게 누구한테 유리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협상안이고, 우크라이나는 방법이 없는 게 네. 미국이 지원을 끊어버리면 전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요된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볼까요? 지금 보면은 자, 박사님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더 빨라지는 종전 시기에 이 상황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경제 중심, 거래 중심적 그 외교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방위비를 올려라. 원래 나토가 2%까지 방위비를 GDP에 내게 되는데 1%만 썼거든요. 예. 근데 지금 2% 대부분이 3분의 2가 올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5% 카드까지 지금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는 자체 방위를 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러시아가 전쟁이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은 또 북한에게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푸틴은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약점이 뭐냐면 지금 전쟁 중이라고 선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이 헌정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쟁 중이라고 해서 그 양보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엄밀히 보면은 국민들 임기가 이미 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걸 또 이제 푸틴을 물고 늘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휴전 이후에 이 젤렌스키 정권을 바꾸는 것도 푸틴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저런 또 푸틴과 트럼프의 속내가 맞닿아 있다 이런 설명을 또 해주신 건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보면은 자, 푸틴이 뭐 여러모로 기회를 얻은 상황 같아요. 그러면 과연 좀 그런 어떤 제안을
어디까지 좀 하고 나설 거라고 보세요, 푸틴이? 예, 사실 지금 중요한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예. 역시 군사 상황일 텐데요. 러시아가 상당히 큰 출혈을 겪어가면서도 정말 그 러시아 이미지대로 불검처럼 밀어붙여서 전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푸틴으로서는 곧바로 휴전하기보다는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해서 상황을 즐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느긋하게 지켜볼 예, 거다. 그래서 올해 한 중간까지 가다가 못 이기는 채하고 트럼프의 그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얻어낼 어떤 그 이점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역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성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서방과 미국의 경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는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사실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해외 자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러시아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이 그 천연자원, 특히 석유일 텐데 이 석유에 대한 그 제재도 풀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사실 좀 미묘한 쟁점이 천연 액화가스일 텐데요. 이 천연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그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큰 이득을 얻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는 좀 상당히 그 심한 밀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박사님, 그러니까 푸틴의 진짜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가 아니라 또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의 초기 목표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고 친러 정권을 세운 다음에 위성 국가를 만들고 이제 후퇴한다. 이게 깨졌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다른 목표가 필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러시아가 결정한다는 영향력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나토의 분열입니다. 나토가 집단적으로 러시아와 대결하는 단합된 구조가 만들어지면 안보적 부담이거든요. 네. 근데 나토는 분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위대한 러시아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쟁 초기 목표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그다음에 유럽의 분열.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상대적 위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비해서 전쟁 목표는 바뀌었다. 지금 수정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유럽의 분열이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종전 후에 뭐 나의 신변까지도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과 트럼프 통화 후에 땡땡땡땡 때문에 놀랐다. 저기서 지금 그 땡이 4개가 붙어 있습니다만 예. 두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한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는 아니다. 예.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니까 바로 좀 예, 답을 오늘의 말씀해 주실까요? 통화 후에 원전 폭발 때문에 놀랐다. 아, 원전 폭발. 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체르노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트럼프와 푸틴이 약 90여 분간 통화한 이후에 미국의 벤슨 부통령하고 젤렌스키가 협상을 이제 그 면회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체르노빌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체르노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86년에 원전 폭발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약 200여 톤의 그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덮개로 씌웠어요. 97년에 덮개를 씌웠는데 여기에 드론이 가서 폭발을 했다라고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지금 이 덮개가 파손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그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이후에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고 있다. 네. 그 음모론을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이러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억측 힘겨루기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뭐 또 상대방을 억누르려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전을 목전에 앞둔 지금 상황에서 현재 일단 전장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개전 초기랑 지금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개전 초기에는 지금 저 밑에 있는 게 크림반도거든요. 예. 그다음에 동쪽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쪽이 이제 2014년에 분리주의자들의 내전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개전 초기에는 이 북부, 동부, 남부에서 치고 올라갔다가 조장면이 지금 현재의 전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부 돈바스와 크림반도에 있는 남부 회랑을 완성했거든요. 예. 그 회랑을 완성한 다음에는 크게 전선에 교착돼 있어요. 예. 그 상태에서 지난해 8월에
이 저 위쪽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쿠르스크 쪽으로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은 크게 보면은 세 개인데 남부에 있는 지역이 99%를 차지하고 남부 회랑 바로 위쪽에 하르키우라는 쪽이 아주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쿠르스크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작은 면적을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저렇게 빨간 지역들을 러시아가 점령을 해버렸으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종전을 사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뭐 협상에 임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버티는 쪽이 유리할까요? 사실 지금 점령당에 있는 그 동쪽 영토 20%가 예. 우크라이나의 그 집중적인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 우크라이나 인구 구조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인구가 상당히 적고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버티면 버틸수록 고통은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협상에 임해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조건을 들어주는 순간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자들 네. 철저히 러시아를 배격하고 서방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려는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하여튼 젤렌스키 행정부라 그 뒤를 이을 후임자는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어떤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다급해진 젤렌스키가 뭐 지금 잠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뭐 중동도 방문하고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는 있는데 자,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에게 최근 사실 협상 카드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 개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종전 과정에서 사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 이유는 땡땡 때문이다. 지금 이제 네. 앞서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지역을 이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바로 땡땡 때문이다가 퀴즈가 되겠습니다. 히토류 얘기니까 광물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광물과 관련돼 있습니다. 정답은 석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 석탄의 이제 분포도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는 저 빨간 지역에 상당히 많은 광물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석탄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저기에 묻혀 있고 금속 부분도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물론 히토리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제 돼 있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주요 광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점령 지역만 놓고 본다라면 석탄 매장지에 41곳, 천연가스는 27곳, 원유는 9곳, 철광석과 티타늄, 리튬 같은 이런 광산 지역들이 상당 부분 저 빨간색의 그 분홍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광물 이제 분홍색에 저게 치우쳐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나토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러시아가 광물 때문에 침범한 게 아니겠나 이런 시각도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트럼프가 사실 저 히토류 광물의 한 50%를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도 그냥 반 나누는 게 아니라 예. 먼저 우리가 50% 가져가고 남는 건 니네가 가져가라. 현재 지금 그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근거는 뭐냐면 현재 지금 미국이 전쟁 과정에서 막대하게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계산으로 보면 약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 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이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지금 돈 없지? 그러니까 광물로 갚어. 그리고 니네가 지금 해외랑 무슨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거 있지? 그것도 50% 우리가 가져갈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720조가 맞냐? 그거 예. 너무 과대 계산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게 아니겠나?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젤렌스키와의 경제적 협상도 현재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히토류 대가를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여태까지 미국이 해준 대가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겠다라는 거고요. 히토류로 받아가겠다는 거죠. 예, 그럼 히토류- 당연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젤렌스키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는데 어느 정도 인정하는
지키기까지 가는 것은 예. 그럼 우리를 지켜달라. 지금 앞서 계속 지도에서 분홍색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 이제 점령당하지 않은 지역에도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좋다 이거야. 좋다. 일단 전비로 갚던 네. 아니면 우리 안보 비용으로 갚던 저기를 니네가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보장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협상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준 것만 갚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야 라고 하지만 젤렌스키는 그래 어느 정도는 줄게 하지만 우리 안보를 보장해 달라 예. 이런 식으로 협상이 난항을 좀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거 우리 제2의 아프간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던데 그건 또 이유가 뭡니까? 예, 제2의 예, 아프간 예. 사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젤렌스키가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에 독일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하는 말은 다 그 푸틴이 좋아할 말만 하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상당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했단 말이 뭐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그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 네. 아프가니스탄 2.0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아주 그 전격적으로 철수를 했죠. 철수를 하면서 탈레반이 전국을 그 장악했고 완전히 그 미국의 어떤 세계 그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갑자기 빠져나온다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예. 미국에게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원모 박사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을 또 예의주시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지금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현재까지 인민군 파병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포로도 현재까지 확인된 건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해서 휴전 협상으로 진행돼가는 과정 중에 북한 문제, 인민군 문제 계속 부각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군 문제를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휴전 협상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이게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러우 전쟁 휴전이 되면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이 효용성이 또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은 지금 협상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어떻게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인민군 파병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과정. 왜냐하면은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게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거든요. 네. 중국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는 별로 안 좋은 카드다. 그리고 젤렌스키 측은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그럼 북러 간에 사실 저 파병을 계기로 엄청난 밀착 행보를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인 이 밀착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만일에 전쟁이 끝나면 예.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화장실 갔다 온 다음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급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종전이고 평화 상태로는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안보적 불안정성은 남은 상태에서 불안한 휴전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군수 보급 기지로서 북한의 중요성은 계속 남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 인정도 못하는 북한군 파병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예. 전체 사용하는 탄약의 절반 이상을 북한에게 의존할 정도로 그런 다급한 상황은 지나가죠. 그러니까 북러 밀착 군사협력은 지속되겠지만 지금보다는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네. 오히려 이제 재건을 위해서는 이제 유럽과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거거든요. 예. 러시아는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쪽 동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쪽에서 경제적인 희망을 찾는 게 바로 푸틴의 신동방 정책인데 그때는 북한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휴전이 되거나 어쨌든 소강 상태로 가게 되면 북러 밀착은 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에 엄청 매달려온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은은 이제 장고 끝에 악수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북러 밀착으로 생각보다 재미를 본 게 없어요. 네. 지금 북한 내 경제 상황 최악입니다.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 악화됐어요. 이건 또 다른 측면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북미 미북 비핵화 협상에 더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러우 전쟁의 소강 상태는 김정은에게는 안 좋은 그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민군이 가서 괴멸됐잖아요. 네. 그 체면에도 손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또 어떤 협상판을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북미 간 직거래가 오히려 더 앞당겨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종전을 계기로 이런 시각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북한이 그 관여하게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손을 떼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은 그것을 그 기점으로 삼아서 그 미국과 트럼프와 또 협상을 시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군대를 뺄 테니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의 가장 큰 현안인 북과 그 미국의 협상을 한번 빨리 진행해 보자. 이런 식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예. 있고요. 사실 그 트럼프로서도 지금 북한과 어떤 그 통로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화두 삼아서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그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두 나라가 어떤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 동북아시아 정책을 그 판가름하는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참 불행한 사태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그 뭐랄까요 그 지도부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그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종전 이후에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또 재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경제가 중요해집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를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재건 수요는 러시아 쪽에 더 많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는데 거긴 괴멸된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를 재건하지 않으면 이쪽에 민심을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이유가 되면 그때는 우리도 시각을 바꿔야 된다. 우크라이나도 협력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이제 경제 협력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의 창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전쟁이 끝나면. 또 그런데 자, 우리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기술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가성비라고 그럴까요? 우리 건설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특히 우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국제공항에 현재 지금 MOU를 맞아놨고 우리나라 많은 이제 그 종합건설사들이 현지 지금 사무소를 만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건과 저쪽 여건은 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큼 지원했느냐 여부도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그 우리나라 돈 700조를 지원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이제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우리가 참여는 하긴 하겠습니다만 수익성 면에 있어서는 냉정한 시각이 다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종전 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까지 또 이렇게 제언을 주셔서 자,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